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무대는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입니다.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은 떠오르는 사자 작전을 개시해서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다수의 군 지휘관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여러 차례 보복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에 돌입하게 된 배경과 함께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까지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앙숙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팔라비 왕정은 중동 국가로서는 드물게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당시 이란은 친서방 노선을 취하는 세속적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 이란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이슬람 국가 중 하나였고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에 석유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라비 왕정이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주도하는 강경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란은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규정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고위 인사들은 이스라엘이 악의 씨앗이자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할 존재라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프록시라 불리는 무장 대리 세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프록시를 통해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고도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록시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공동의 적으로 여기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란의 핵 개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공군 전력은 이란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단은 미사일 공격 외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테러 단체에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전 세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 테러의 공포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란 내에 핵시설을 공습하거나 핵 과학자들을 암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그동안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면서 이란과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란 역시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양국 간의 협상이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진행 중이던 모든 협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13일의 금요일이기도 한 6월 13일 이스라엘 기준으로 자정이 막 지난 시각에 약 200여 대의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을 향해서 이륙했습니다. 2시간 후 이란의 국경에 도달한 전투기들은 곧바로 이란의 군시설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공습에 앞서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들은 이란 내부에 잔입시킨 드론을 이용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먼저 무력화했습니다. 공습의 주요 목표는 나탄스에 위치한 우라늄 농축시설과 이란 서부에 있는 미사일, 레이더 기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단순히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사드는 이란의 고위 장성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유도한 뒤에 그곳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 결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사라미와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 등 군의 핵심 지휘부가 대거 사망했을 뿐 아니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이끌던 과학자들 역시 다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에서 100개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작전의 정밀성과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은 최소 1년 전부터 이 공습을 철저히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작전의 핵심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활약이었습니다. 모사드 요원들은 공습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이란 내부에 침투해 핵시설과 군사기지의 위치는 물론 고위 인사들의 일정과 동선까지 치밀하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군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이뤄졌고 이란군 수뇌부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2024년 무선 호출기 폭발로
여러 명의 헤즈볼라 대원이 사망한 사건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사드는 미리 헤즈볼라가 사용하고 있던 무선 호출기의 공급망을 파악해 그 속에 폭발물을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이 폭발 장치가 일제히 폭발하면서 최소 12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의 헤즈볼라 대원들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헤즈볼라는 무선 호출기를 폐기하고 그 대신 무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9월 18일 이번에는 헤즈볼라의 무전기가 폭발해서 3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사드가 미리 무전기에까지 폭발물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 뒤인 9월 27일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네타냐후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상태여서 나스랄라는 이때가 회의를 소집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이미 회의 장소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공군은 회의 장소에 정밀 공습을 감행했고 나스랄라를 포함한 헤즈볼라 수뇌부 대부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헤즈볼라는 지휘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사실상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 지구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하마스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핵심 인물인 이스마일 하니예와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고 지하 터널망과 은신처에 대한 정밀 타격을 통해서 조직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하마스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까지 몰린 상태입니다. 이란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프록시를 이용해서 대리전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두 조직이 동시에 약화되면서 이란이 동원할 수 있는 공격 수단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하는데 전력을 집중할 수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때 네타냐후는 이란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면서 협상에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이란이 전홍축 우라늄의 비축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당시 전문가들은 이란이 불과 몇 주 안에 이를 고농축해서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이후에 실제 핵무기를 배치할 준비를 마치기까지는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이 15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우라늄을 이미 확보했고 이를 탑재할 미사일도 제조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선제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공습에 앞서서 미국과 협조해 기만 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공개 석상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고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서 이스라엘 방문이 제외되자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악화된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은 이란을 방심시키려는 고도의 위장 전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진행한 핵 협상도 사실은 기만 작전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사생활조차 기만 전술에 활용했습니다. 그는 6월 초에 휴가 일정을 발표했고 아들의 결혼식도 같은 시기로 잡아서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전쟁이 임박했다는 걸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공습을 감행해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가하자 이란은 즉각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시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사이에 두고 미사일을 주고받는 건 그 나라의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와 이라크는 오랜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면서 미사일이 자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을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자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공중전이 발생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F-35 전투기를 격추하고 조종사 1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인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100여 대의 자폭 드론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은
각기 다른 궤도, 속도, 비행 고도를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를 한꺼번에 방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데이비드 슬링 같은 방공 시스템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동지중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토마스 헌터함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격추하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 미사일은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서 격추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면 더 이상의 보복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할 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국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지 않고 이란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란이 이 사건을 오히려 핵무장을 해야 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설령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미국이 협상 중재에 나선다고 해도 양국 간의 오랜 적대감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일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한층 깊어져서 향후 외교적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해도 양국 간의 불안정한 관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미국의 참전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란과 전쟁을 벌여야 할지를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강경파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그 싹을 잘라야 한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 참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온건파는 미국이 또다시 중동에서 끝없는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게다가 미국 국가정보국장인 털시 게버드는 이란이 2003년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현재로서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 정보로 드러났고 미국은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전쟁 비용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털시 게버드를 비롯한 미국 내 온건파는 이와 같은 전례를 들면서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에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강경파의 손을 든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6월 16일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뉴스 앵커가 왜 이번 공격을 감행했는지를 묻자 네타냐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두 가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파괴할 분명한 목적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란이 탄도미사일의 양을 늘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면 이란은 3년 내에 무려 1만 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규모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게 되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거의 성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일단 그들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핵에 의한 두 번째 홀로코스트를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란은 후티와 같은 테러 단체에 핵무기를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란은 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죽음을 외치면서 두 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란은 과거 베이루트에서 241명의 미 해병을 살해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 명의 미군을 살해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핵무기를 소유하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